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의 절차, 과정 중에 조사 설계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복습 겸 해서 사회복지조사의 절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사회복지조사의 절차, 과정 또는 절차 또는 단계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할 적에 6개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제가 선정이 되면, 또는 어떤 문제가 설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가설을 설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또는 가설 검증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 각본을 짜게 되는데, 그걸 사회복지조사의 설계, 조사 설계라고 줄여서 그냥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설 검증을 위한 또는 가설 검증용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각본이 짜졌다면 그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수집된 자료의 해석이나 분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단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했다고 해서 조사가 끝났다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회과학의 일 영역으로서 조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만 알아서는 조사라고 하지 않는 것이고, 모두가 알게끔 할 때 조사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사의 공공성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공개의 절차를 우리는 보고서 또는 논문 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조사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주제를 선정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설정할 때에는 이미 알려져 있고 이미 정리되어 있는 주제나 문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뭔가 검증 가능성이 있고, 또 인간 대상의 사회복지라면 더욱더 도덕적 배려라고 하는 도덕성이 반영돼야 되고, 또 사회과학의 이론이라면 개념의 명확화, 용어의 명확화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요건을 쭉 우리가 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위하여 개념의 명확화를 하게 되는데, 개념의 명확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으나 뭔가 명확하지 않은, 누구나 알고 있는 듯 하나 뭔가 뚜렷하지 않은 이런 정의를 개념적 정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양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거쳐 좀 더 뚜렷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조작화 과정과 넘어서 조작적 정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을 또렷하게 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데, 가설은 그림도 그려봤습니다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인된, 기존에 인정받고 있는 원리나 법칙에 근거해서 내리는 잠정적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기존의 원리나 법칙에 근거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한 이런 과정을 조작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하나하나의 대상을 실험, 검증, 관찰해 가는데, 이런 접근법을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하면서 마침 논리적 접근도 같이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을 보면서, 가설이라고 하는 잠정적 결론으로서 하나만 설정되는 건 아니다. 보통 하나에 여러 개가 설정되기도 한다. 특히 대표적으로 실험 연구, 실험 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은 연구 가설도 있고 영가설도 있고 대립 가설도 있는 것처럼 이 가설이 여러 개가 설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된다고 그랬고, 가설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고, 가설이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설정되면 안 됩니다.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가설이 설정되었으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또는 가설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사전 각본으로 설계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조사 설계라고 해서 줄여서 소사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사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목적에 의해서, 거기는 기술적 조사도 있고 설명적 조사도 있고 탐색적 조사도 있고 양적 조사도 있고 질적 조사도 있고 등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계, 기술적 조사 설계, 설명적 조사 설계, 탐색적 조사 설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회복지조사, 사회과학의 이론의 특성으로서 사회복지조사는 과학의 일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으로서 또는 과학적 조사로서 특성의 하나를 보면은 간략화 또는 간명화라는 특징도 앞에서 배웠는데 적어도 과학적 조사이기 위해서는 가장 적은 변수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소위 그 연구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산출해낼 수 있을 때 과학적 조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양한 조사가 있지만 그중에 간명화, 간략화 조건을 채우는 것은 변수의 수를 최소화시켜 놓고 최대한의 산출물을 긁어 모을 수 있다라고 표현되는 실험적 조사가 됩니다. 때문에 조사 설계 중에 다양한 설계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학문용어로 또는 더욱이나 시험용으로 이 교재를 설정할 때는 실험적 조사 설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교재를 보더라도 갑자기 조사 설계가 나오다고 모두 그 뒤에 목차는 실험 설계 나오거든. 그중에서도 실험적 조사를 대상으로 한 설계를 가지고 교재를 편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 설계라고 했을 적에 실험 설계란 말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데 물론 실험 설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는 사전 각본에는 모두를 가지고 모든 대상을 가지고 조사를 할 때는 전수조사라고 하고 모두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을 적에는 대표 집단만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조사의 설계를 표본설계라고 하는데 본 교재에서 저는 앞에 조사 설계 중에 첫 번째 목차를 전체 대상을 가지고 조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 집단만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표본 조사를 앞에 내놓고 표본 조사 설계를 줄여서 표본 설계라고 목차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해석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 단계,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봤으니까 이제는 자,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우시고 다시 교재를 보면 첫 번째 표본 설계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설계는 표본 조사의 설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본 설계를 쭉 해서 그냥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먼저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표본 조사 설계 중에 표본 설계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적에 여기 보면 먼저 여기 앞에 나왔으면 모집단이란 단어가 나오고 모집단 또 그런가 하면 표본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표집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는 또 표본틀 또는 표집틀 교재에서는 표본틀이라고 적었습니다만 일반 표집틀이라는 책도 많습니다. 뭐 이런 용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모집단이라고 할 적에는 모집단은 조사 대상, 도사 대상 전체를 이렇게 모집단이라 하고 한자로 쓸 적에는 그냥 전체 집단, 전집이라 하고 일부 책에서는 전수집단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전체를 모집단 또는 전집 또는 전수집단이라고 씁니다.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샘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샘플을 뽑는 작업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집하는 작업을 우리가 표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쓴다면 표본 수집 또는 표본 선정, 표본 추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표본 수집을 표집이라 하고 다음에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집단 전체에서 대표 집단을 뽑으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 시민 전체 1,100만 중에 각 시도별, 출신 지역별 학력을 비교해 보겠다. 최종 학력을 비교해 보겠다라고 할 적에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 이북 이런 각 지역의 출신 지역별 숫자를 뽑을 적에 말처럼 1,100만 중에 대표 집단을 뽑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대표 집단을 조사를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 표본을 뽑는
소위 어떤 그 명부나 장부를 우리가 표집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교재는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예를 드는 것처럼 서울 시민 1100만 중에 이렇게 할 때 하면 보통 그중에 대표 집단을 뽑는 가장 대표적인 이런 장부나 또는 어떤 프레임은 보통 주민 명부에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집 장부 등의 도구, 표집 도구를 이렇게 표집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용어 가지고 지나갑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모집단,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궁극적 대상에서 말은 길게 적었습니다만 조사 대상 전체로서 궁극적인 대상에서 찾아낸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일반화하려는 궁극적인 대상 이라고 해서 이것을 모집단이라고, 모집단은 보통 전수집단 그냥 이렇게 전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집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전집 또는 전수집단 이렇게 나올 때는 모집단을 말하고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집단 규정은 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 대상 전체가 65세 이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그중에 65세 노인이 우리가 하면 전국 제주도부터 한경북도까지 아니면 이 대한민국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소위 경기도 이 북부지방과 강원도까지 얼마나 많은 65세인이 있겠습니까마는 그중에 단위를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렇게 범위를 줄여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소위 모집단이라고 해서 조사 대상 전체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는 또 다르겠지만 그냥 65세 이상으로 설정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 지역이라고 설정할 것이냐 뭐 이런 등등 서울 지역 전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 이남 이북으로 나눠서 할 것이냐 이런 것 등은 모집단의 범위 영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소와 표본 추출단인데 여기는 이제 출제 비중은 그렇습니다만 이 용어를 보신다면 요소, 엘리먼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만 여기는 수집의 기본 단위를 요소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분석의 기초가 되고 바로 요소들의 총합을 모집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집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본 추출 단위가 있죠. 표본 추출 단위. 요소라고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본 단위로 썸인데 여기에는 개인도 있고 집단도 있고 조직도 있고 지역도 있고 등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소, 자료를 수집하는 기본 단위를 요소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거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 인원을 가지고도 하지만 집단도 조직도 지역 사이도 다 요소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표본 추출 단위라고 하는 것은 밑에 져 있군요. 표본이 추출되는 각 단계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단위를 표본 추출 단위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할 것인가? 종교를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할 것인가? 학력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할 것인가? 지역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할 것인가? 이게 바로 표본 추출 단위가 되겠습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학력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표본 추출 단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다음에 표본과 표본 추출. 우리가 이 표본과 표본 추출은 앞에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했지만 표본 추출, 표본 수집, 표본 선정을 표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재를 그냥 표본 추출이라고 정지역에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표본과 표집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표본.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요. 그래서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 그 전체에서 선택된 일부를 표본이라고 하고 그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을 표집 샘플링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이 표본 추출을 아까 표집이라고 그랬지요. 표집을 통해서 표본 샘플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거든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바로 이 표본 추출의 과정입니다. 표본 추출의 과정, 별표 한 50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본 추출의 과정, 표집의 과정을 보신다면 먼저 모집단을 확정했으면 모집단에 무엇을 기준으로 표본을 뽑을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표본 추출의 기준을 표본 추출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모집단을 확정한다. 다음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정한다. 다음에 표집틀을, 표본 프레임을 표집틀이라고 한다겠지요. 표집틀, 표본틀, 표집틀 이런 것처럼 표본 프레임을 틀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표집틀을 확보하면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결국에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이 대표 집단을 표본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표본을 뽑느냐에 따라서 진정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교나 특정 학교로 편중된 결과가 나올 것인지가 말하자면 이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 프레임을 확정한 다음에 바로 이 표집 방법을 소위 결정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표집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출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표집 방법의 결정입니다. 다음에 표집의 크기, 표본 크기, 다음에 표본 추출 단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곧잘 나오기 때문에 이 차례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모집단이 결정되면 표본의 대표성을 어쩌면 표본 추출 단위를 결정하고 표집 틀을 정한 다음에 표집 방법을 결정합니다. 다음에 표집 크기, 표집 이렇게 들어간다. 이 6개 단계 여러분 꼭 가져가십니다. 꼭 가져가십니다. 다음에 표본 트레이 개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지만 목록, 아까 우리가 표집을 하기 위한 기본 도구로서, 장부로서 이런 당부 등의 기본 도구를 했는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 트레이, 표집 틀은 모집단에 대한 전체의 목록을 말한다 해서 주민 명부와 같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에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는 앞에서 우리가 조사론을 진행할 때 했습니다만 조사 대상 전체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전수조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울 적에는 대표 집단만 뽑아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바로 이 특성을 알아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대표 집단을 표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모수를 통해서 모집단의 속성을 설명. 모수. 왜냐하면 모수라고 것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얻은 통계치,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수치를 모수라고 하고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얻은 수치는 통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수를 통해서 저 속성을 설명한 데 비해서 여기 표본조사는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속성을 설명한다. 통계량을 가지고, 통계량.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얻은 수치는 모수 또는 모수치라고 하는 것이고 표본 집단만 가지고 얻은 수치는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하죠. 통계치, 수적인 통계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문장을 잘 보시면 모수를 통해서 맞으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얻은 수치인 모수치를 가지고 모집단의 속성을 알려주는 것은 전수조사라고 하는 데 비해서 그럴 수가 없을 때는 대표 집단만 뽑아가지고 모집단의 속성을 알아서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수치는 통계치라고 하는데 통계치를 통해서 지금 뭘 알아본다? 통계치를 가지고 모집단의 속성을 설명하는 조사는 표본조사라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표본조사의 목적. 많은 사람들이 표본조사는 표본의 특성을 파악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하나의 경로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표본의 특성을 통해서 뭘 추정할 수 있다? 모집단의 특성, 바로 모집단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소위 모집단의 속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는 표본이 진정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표본조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영순위로 고려될 사항은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있는 것입니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이다.
표본조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표본의 대표성 확보이다라는 말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보면 실제 4번입니다. 실제 모수와 통계치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를 표본 오차 또는 샘플링이니까 샘플링 아까 표집이라고 했죠. 표본 오차 또는 표집 오차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가지고 가십니다. 표본 오차, 표집 오차. 아까 이 모수가 뭐였어요? 전체 집단을 가지고 얻게 된 수치를 모수나 모수치라고 그랬고 표본만을 가지고 얻은 수치를 우리가 통계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수치와 통계치 사이에 나타나는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가 표본 오차 또는 샘플링 에러이기 때문에 표집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 표시고 가져가시고 여기도 당연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표본조사의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제목으로서 쭉 보시면 표본조사의 장단점 나와 있지요. 거기 보시게 되면 표본조사의 장점, 표본조사의 장점으로 보면은 먼저 경제성이 있다. 표본조사 경제성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절약된다. 이게 경제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성. 왜냐하면 전체 대상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집단 몇 개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보면 경제성이 높다. 다음에 표본조사는 우리가 언뜻 바로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사 대상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정확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까이입니다. 오히려 전체가 아닌 표본만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더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 대상을 가지고 하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웃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많은 영향력, 보통 우리가 간섭 효과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된 또는 변질된 반응을 보임으로써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 대표 집단만 뽑아놓기 때문에 그들 간의 간격이 멀어짐으로써 영향력이라고 표현되는 간섭 효과를 줄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확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표본 오차, 표본이 아니라 비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는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 조사에서만 나오는 건데 정확성을 높인다. 비표본 오차를 줄여서 정확성을 높인다라는 바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착각을 하시는데 표본조사가 오히려 전수조사보다 정확성을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꼭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단점은 역시 뭐다 것처럼 여기 표본을 선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또 모집단의 크기가 같지 않을 때는 표본조사가 의미가 없다. 뭐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쓸데없는 일이다. 뭐 이거니까 두 번째는 그렇고 역시 대표성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고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또한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 여러분 보시고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이 결정되면 표본의 기준, 뭐냐면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하기 위한 표본 추출 단위를 결정한 다음에 표본 프레임, 표집 틀을 짜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집 방법을 결정하고 표집의 크기를 정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표집의 크기를 정하게 되는데 이건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 바로 표본의 크기는 표본 단위의 수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같거나 동질성이 높으면 성질이 같으면 동질성이 높으면 표본의 크기는 작아지죠. 굳이 모집단의 성질이 같거나 표본의 특성이 같은데 많이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뭉쳤는데 때문에 표본의 크기는 작아져도 된다. 이렇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립변수의 카테고리가 세 번 했죠. 여기 독립변수라고는 우리가 앞에서 변수를 뵀습니다만은 사물의 속성을 변수라고 하는데 독립변수,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 변수가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표본의 크기는 세분화될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진다라는 표본의 크기는 커진다. 그래서 여기 3번에다 중요 표시하시고 정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의 수는 커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변수의 수가, 그래서 독립변수의 범주가, 카테고리가 세분화될수록 또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표본 크기의 고려사항은 여러분들 그냥 모집단의 동질성, 성질이 같거나 특성이 같으면 굳이 대표 집단을 많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크기가 작아도 된다. 이러기 때문에 쭉 이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표본의 크기에 대한 많은 편견들이 있는데 자, 이거 많은 사람들은 표본의 크기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표본의 크기는 일정 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일정 비율을 꼭 고집할 필요도 없고 일정 수 이상을 꼭 고집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율이란 기준, 어떤 숫자 이상이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이런 편견은 버려라라는 말을 적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표본 오차. 아까 표본 오차는 샘플링에는 표집 오차라고 그랬죠. 이미 앞에서 적어본 것처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얻은 수치인 모수치와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수치인 통계치 간의 차이를 바로 표본 오차, 표집 오차라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여기 이미 똑같은 말 앞뒤만 바꿔놨습니다. 결국에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통계량과 모집단의 모수 간의 또는 통계치와 모수 간의 또는 결국에 모수치와 통계치 간의 차이를 표본오차, 표집오차라고 하고 표본오차란 용어나 표집오차라는 용어는 모두 표본조사에서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는 뭐가 나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지요? 보조자료로 넣어놓은 것처럼 비표본오차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우리가 볼 적에 이제 선거가 곧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총선에서 지지율이 신뢰 수준 95%에서 30%의 지지율로 30%의 지지율이 나와 있습니다. 오차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 지지율은 30%라고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27%, 적으면 27%, 많으면 33% 정도가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지율은 이렇게 나온다. 때문에 신뢰 수준이 95%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지율이 2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3% 나올 확률이 95%는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를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신뢰 구간이라는 말이 쭉 있습니다만 신뢰 수준, 신뢰 구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신뢰 수준은 추정치, 통계적 구간에서 신뢰 수준 보겠습니다. 신뢰 수준은 통계적 추정에서 구간으로 추정된 추정치가 실제 모집단의 모수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의 범위를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뢰 수준. 아까 것처럼 지지율 95% 수준에서 지지율이 30%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나올 정도로 95%가 정도가 된다. 거기에 포함될 범위를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수준을 신뢰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집단의 특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신뢰 수준으로 보통 우리 같은 사회과학에서는 95%나 99%를 사용한 데 비해서 자연과학에서는 100%. 우리가 반도체의 정밀도 그러면은 전에 일본에서 불소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협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일본의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일본 불소의 그 영향력 정밀도는 13개의 구, 0.0000000 13개의 구가 있는 것인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5-9이 발명됨으로써 그로 인해 저 위기를 넘겼던 때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밀도가 0.000이 5개, 0.00009%까지 정밀도를 이렇게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저는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그야말로 오염물이 묻어있는 반도체나 반도체 칩은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정도가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먼저 이런 것인데 얼마나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걸로써 사회과학에서는 95나 99%를 사용하지만 자연과학에서는 거의 99.9 그것도 99.9999999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는 99.9가 5개, 99999. 일본은 99.9가 13개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정밀도를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표본조사에서는 먼저 모집단을 결정하고 표본 기준을 결정하죠. 표본 추출 단위에 얻은 표본 선정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표집 틀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표집 방법을 결정하고 표적 크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표본 추출을 합니다. 표집은 표본 추출 아닙니까? 여기에는 표본의 대표성, 어떻게 하면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표본을 뽑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확률 표집이라고 할 적에는 이렇게 단순 무선 표집, 층화 표집, 계통적 표집, 직납 표집 이렇게 네 가지를 볼 수 있고 그 밑에 보면 편입 표집, 편단 표집, 누적 표집, 할당 표집을 낸 것은 비확률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기본 상식 문제로 어떤 기본적인 문제로 그냥 이렇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표집은 문장이 길게 되어 있지만 모집단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표집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표본 수만큼 추출하는 것을 바로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단순 무선 표집이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모집단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표집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표본 수만큼 표집하는 것을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데 먼저 대표적으로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무선 표집은 모집단 구성 요소의 일련 번호를 정해주고 그리고 눈 감으세요 숫자만큼 뽑으세요 해서 무작위로 뽑는 것을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장점 단점이 있지만 그런 개념적으로 단순 무선 표집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그에 비해서 계통적 표집. 계통적 표집은 다른 말로 체계적 표집. 같을 동 써서 동간 표집이라고 하는데 단순 무선 표집처럼 모집단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일련 번호를 정해주고 첫 번째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일정 간격으로 표본수 빼기 하나. 왜냐하면 빼기 하나가 있는 것은 앞에서 먼저 수집한 표집범위이기 때문에 빼기 하나만큼을 표집하는 것을 계통적, 체계적 또는 동간 표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념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념께서 개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적, 체계적, 동간 표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층화 표집이라고 저는 적어놓은 층화 표집.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구성 요소를 먼저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그로부터 표본을 뽑는 방법, 표본을 수집하는 방법을 바로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특성이 같은. 여기 보면 모집단을 특성이 같은 여러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고 특성이 같은이 한자로 쓰면 유유상종. 그래서 그리고 나누고 층으로. 그래서 사실은 한자로 푼다면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나누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유층입니다. 그리고 표집이기 때문에 유층 표집. 여기서는 층화 표집이라고 쓰겠지만 사실은 내용을 적어보면 유층 표집과 같기 때문에 아주 일부지만은 저도 이제 교재에서 유층 표집을 적습니다만 층화 표집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층화 표집. 적어도 층화 표집은 모집단이 크기를 알고 있어야 하며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특성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거기서 같은 U자를 찾기 위한 이런 노력을 특성 3번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어놨을 때 그로부터 표본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일정한 비율로 뽑는 방법도 있고 그냥 대충 숫자를 맞추어서 개수를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일정한 비율로 모집단으로 뽑는 것은 비례 유층법이라 하고 바로 이 비슷하게 절대 숫자는 차이가 있더라도 비슷하게 맞춰서 뽑는 것은 그것은 비례 유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층화 표집에는
층화표집의 장단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층화표집에는 비례 유층과 비비례 유층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례 층화표집과 비비례 층화표집이 있다. 말을 이렇게 일부에는 아니불자를 써서 불비례 층화표집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층화표집과 비비례 층화표집, 유층표집과 비유층 프랩, 비유층표집 이렇게 해서 안일비자 이렇게 안일비자를 앞에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에 비해서 집락표집이라고 적고 있는데 집락표집은 모집단에 존재하는 이미 모집단에 사전에 존재하고 있는 하위 집단 중에 몇 개의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말을 너무 싸납게 했군요. 모집단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하위 집단 중에 몇 개의 집단만 뽑아 그로부터 표본을 뽑는 방법을 집락표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서울시 1100만의 서울 시민 중에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각 출신 지역별 최종 학력을 비교 조사하겠다. 그렇다면 서울시에 의해서 그 중에 전라도 출신만, 경상도 출신만, 충청도 출신만, 제주도 출신만, 강원도 출신만, 경기도 이렇게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모아놓고 그 하위 집단으로부터 표집을 하는 것은 앞에도 배웠던 유층 같은 것끼리 묶어놓고 표본을 뽑지 않습니까? 유층 표집입니다. 층화 표집.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똑같은 1100만의 서울 시민 중에 출신 지역별 최종 학력을 비교했다라고 할 적에 서울시 26개 구입니까? 26개 구 중에 다 하는 것이냐? 그 중에 4개 구만 뽑아서 중구, 종로구, 송파구, 금천구 4개 구만 뽑아놓고 그로부터 각 구마다 동이 많으니까 그 중에 몇 개 동을 뽑아가지고 몇 개 동만 뽑아가지고 그로부터 표본을 뽑는 것은 몇 개의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한자로 집락표집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군집표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집표집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집단 내에 이미 모집단 내에 존재하는 하위 집단 중에 몇 개의 집단만 뽑아서 그로부터 표집을 하는 것은 집락표집, 군집표집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많이 쓴다. 그래서 전직 규모가 대단히 클 때 사용한다. 보통 아까 서울시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걸 봐주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비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어느 정도 조사자나 연구자의 관점을 반영해서 표본을 또는 표집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 나오는 비확률 표집이라고 합니다. 비확률 표집. 여기 보시면 소위 프레임, 각 표본 추출의 프레임을 만들거나 구하기가 어렵고 또 표본 추출도 아니고 표본에 포함될 확률을 알 수 없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비확률 표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확률 표집의 그것은 뭐 비용 시간을 절약한다, 모집단 자체를 정의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이런 등등. 또 역사적 사건처럼 확률적 표집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한다 이런 등등을 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유형이 있냐면 그 중에서도 이무표집, 판단표집, 할당표집, 누적표집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특히 그 중에 할당표집과 누적표집에 액센트를 두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무표집 나와 있지요? 이무표집. 이무표집, 위험표집, 편의표집이라고 하는데 비확률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조사자가 되는 대로 묘소를 추출하는 방법. 그 때문에 길거리에 지나가는 캐스팅을 아무나 잡고 하는 방법이 이무표집, 우연표집 또는 편의표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그 다음에 할당표집, 이건 중요합니다. 할당표집. 우리가 할당표집이라고 할 적에는 할당표집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할당표집. 할당표집, 쿼터 이렇게 나 있지요. 모집단을 일정 범주로 나누고 이 말은 뭐야? 마치 우리가 확률표집으로 본다면 유층표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집단을 일정 범주로 모집단을 일정 범주로 나눈 다음 뭐냐면 유층과 유사하지. 층화 표집과 유사합니다. 이들 범주에서 자기적, 인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층 표집과 즉 층화 표집과 유사한데 유층 표집, 층화 표집은 그야말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자의 가치관이나 의도가 반영된 개수를 추출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할당 표집은 여러 가지 있지요. 그래서 할당 표집은 어느 정도 표본에 포함될 수 있는 어느 정도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번 보시면
할당 표집과 정화 표집은 양 표집은 특성 변인의 범주별 할당수를 정하는 기준은 같으나 추출하는 과정이 다르다. 정화 표집은 무작위로, 할당 표집은 임으로 표본을 추출하는데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를 봐주시면 되고 할당 표집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유의 표집, 유의 표집이라고 해서는 목적적 표집, 판단 표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유의 표집은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 또는 조사 목적에 의해 표집을 선정하는 방법을 목적적, 아주 의도적으로 뽑는 거지요. 유의 표집, 이무적, 편의적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그야말로 조사자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조사가 유의 표집, 목적적 표집 또는 한목적적 표집, 판단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출제비 중에 있는 것이 바로 눈덩이식 표집이 되겠어요. 이 눈덩이식 표집, 누적 표집이라고 하는데 누적 표집. 할당 표집만큼이나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표본을 구하기 어려울 때, 모집단을 선정하기 어려울 때 하나의 표본이 추출되거나 선정되면 그 표본의 소개를 받아서 마치 언덕 높은 곳에 조그마한 작은 눈덩이가 굴러내려오면서 언덕배기 밑에는 아주 큰 눈덩어리가 쏟아져 내려오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누적 표집, 눈덩이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또 다른 대상자를 소개하고 또 다른 대상자를 소개해 나가는 절차를 반복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표본을 얻기가 아주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 한 대상으로부터 하나하나를 소개받아서 어느 정도 표본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눈덩이식 표집, 누적 표집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률 표집 4가지, 비확률 표집 4가지. 확률 표집 중에 특히 무작위 표집이나 개통적 표집은 그렇지만 유층화 표집인 유층 표집과 군집 표집인 집락 표집은 꼭 봐주시고 그다음에 비확률 표집 4가지 중에서도 특히 할당 표집과 누적 표집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표본조사를 통해서 쭉 살펴보는 많은 장단점도 적어놨으면 거기까지를 여러분에게 강요하기는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 중에 실험적 조사 설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실험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